네,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조직의 특성 중 하나인 전문적 관료제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교 조직은 전문적인 속성도 있고 관료제적인 속성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전문적이라고 하게 되면 뭘 가지게 되냐면 자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료제라고 하는 속성은 통제의 속성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이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바로 학교 조직의 어떤 특성이냐고 하냐면 이중 조직의 특성이 담겨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문적 관료제라고 했을 때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원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 안에서 전문성을 보장해주고 그 일정 부분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측면이 강하다. 학교 조직의 특성은. 따라서 개개인의 어떤 구성원들이 자율성이 보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하지만 전문적이긴 하지만 관료제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관료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통제와 그 엄격한 통제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웬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라고 하는 조직은 전문적이면서도 관료제적인 속성을 가진 이중적 조직이라는 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적 관료제를 학습할 때 반드시 엄격하면서도 느슨한 이중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중 조직을 주장한 학자는 오웬스입니다. 오웬스가 이중 조직을 주장을 했죠. 관료적이면서 전문적이다. 그런데 이 전문적 관료제는 오웬스 말고 또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츠버그라는 학자가 이제 조직을 융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츠버그의 관점에서도 학교가 가질 수 있는 전문적 관료제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 이외에 오웬스의 관점에서 본 이중적 조직 속성에서 어떻게 학교가 전문적 관료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웬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학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를 분담하여 학교 행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관료적이지만 실제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조직을 의미한다. 관료적인 특성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적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문적인 특성은 교사의 교수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의 설립 목적이 결국에는 학생들이 보다 바람직한 가치와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학교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교사가 교수학습을 행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 교수학습을 행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뭔가 계획하고 뭔가 그 과정을 평가하고 또 어떻게 하지 그 점검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것들의 행위를 우리를 이제 행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죠. 교육행정.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교육행정적인 속성을 우리가 교사들은 행정적인 속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료제적 속성 안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부분만큼은 전문성을 보장하고 그 전문성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관료제적인 속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이런 이중조직의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학교가 아마 이제 관료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전문적 요소를 가질 수도 있다. 전문적 요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아마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 특성과 전문적 그 특성을 모두 서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학교는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이 계층화되어 있다는 것은 관료제적인 성격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의 구성원을 으로 수직적으로 분화되고 상하의 위계 질서에 따라서 권한과 직위를 배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교사들이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역할들이 제한되어 있고 또 부장교사 그 위에 교감 교장 선생님들이 할 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과 그런 맡은 배분된 어떤 자기에게 배분된 어떤 임무 이런 것들 다 다릅니다.
따라서 부여된 역할이 수직적인 관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계층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계층이 어떤 기업 조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매우 그 단계가 매우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 3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부장교사도 똑같은 평교사들 중에서 우리의 임의를 설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층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계층화가 다른 관료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우리가 교감 선생님이나 혹은 교장 선생님 지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계층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것은 관료제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분업화와 전문화가 되어 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교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또 학교에서는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 교직원이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조직은 매우 분업화되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업화와 전문화, 예를 들면 이 거대한 조직을 여러 개로 수직적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죠. 각자가 맡은 역할들, 이 사람 여기서 전문성, 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른 구역에서는 일을 못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는 이 부분 안에서는 일을 정말 잘한다는 거죠. 이게 관료제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맡은 부분을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조직이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이 조직을 보시면 이렇게 관료제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맡은 부분마다 다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B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치면 이 B를 만약에 여기로 이동시켜 버렸다. 그럼 B는 이 일을 못 할 거예요. 왜? 여기서는 D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B는 여기서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죠, 장점이죠. 왜냐면 각자 맡은 부분만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면 결국 이 조직 전체의 전문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교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교사, 수학교사 다 나눠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업무도 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그 다음에 평가 업무 다 나눠져 있고 자기가 맡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은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전문적이긴 알지만 다른 역할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학교 조직 체계는 이렇게 분업화와 뚜렷하게 전문화되어 있는 것은 관료제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다. 세 번째, 규정을 통한 행동을 규제한다. 규정을 만들어서 행동을 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는 복무 지침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도 관료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공서열제가 있죠. 교사의 승진은 대체로 연공서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로 평생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것도 관료제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이 쌓이면 많을수록 무조건 내가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호봉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연공서열제를 통해서 그 조직원들의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이 부분도 관료제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떠한 면에서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로는 교수학습 활동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행정관은 학습 지도안의 계획서를 통한 감독의 권한만 있지 수업 활동의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뭐 학습 지도안을 보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이거는 좀 이렇게 운영해도 될까? 이렇게 뭔가 학습 지도안 계획서를 통해서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수업 현장에서 들어가서 이 수업 이렇게까지 해라, 저렇게까지 해라고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자율성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업을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뭐 학생 중심 활동으로 수업을 좀 하고 뭐 지식 중심보다는 학생 활동 중심으로 해라. 이런 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 위에서 지시와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교장 선생님이 수업 현장에 들어와서 하는 걸 점검하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수업은 교사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죠. 학생 지도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교장의 지시를 받을 권한이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철학관이나 어떤 인성적인 측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교사의 권한 안에서 이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지도하는데 그거를 잘못했으니까 교장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라 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학급 경영에서도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자신이 맡은 반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학급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 반만의 학급 특색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우리는 우리 반에서 예를 들면 벌금제를 운영하겠다. 뭐 예를 들면 무단으로 지각하고 예를 들면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과 합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반에서만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통제에 대해서 뭐 분리수거를 미실시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점검 대상자를 정하고 교사가 보는
볼 때 걸렸을 때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벌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을 정했다면 그렇게 다른 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학급은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학급 반 안에서는. 그래서 그 학급비를 나중에 연말에 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급 회식을 할 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급 경영 차원에서는 교사가 뭐 그게 크게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는 선언에서는 학생들과 합의를 해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 안에서도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 학습을 하거나 학생을 지도하거나 학급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근데 그 자율성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보장을 받게 되는 거겠죠.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하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니까 이 부분은 뭔가 느슨하게 뭔가 연결돼 있다는 속성으로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교사의 행동 지침이라든지 교사가 해야 되는 어떤 그 지시사항들, 따라야 될 사항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관료적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민츠버그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전문적 관료제를 주장합니다. 물론 이 관점이 전문적이면서도 관료제라고 하는 속성이 이 앞에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민츠버그는 다른 관점에서 이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